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무미사일 발사 과정 방해하기 위해 미국은 음모를 꾸미다. 2. 중국은 한국 이지스함 탑재한 미사일 시스템을 두렵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방 역사에 씻지 못할 오점이 하나 새겨졌습니다. 지난 10월 4일 우리 육군은 북한의 IRBM 도발에 맞서 현무-2C를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무-2C가 북한을 향한 게 아니라 군 골프장과 탄약고가 있는 후방으로 추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책골을 넣은 셈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아무리 첨단 무기인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오발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청정 3B 로켓이 민가 인근에 추락하면서 6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고, 미국조차도 걸프 전쟁 당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불량률로 골머리를 썩이어야 했습니다. 즉, 미사일 오발 사고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지 심각한 군사적 실책이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압도적인 대응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과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었다는 점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과오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도 이번 현무-2C 낙탄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 중인데요. 합참 의장이 직접 발표한 사고 원인은 특정 장치의 결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무-2C의 기기 결함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말하는 특정 장치의 결함이 자이로스코프의 결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의 비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자이로스코프의 대부분이 바로 미국산이기 때문입니다. 자이로스코프는 아주 쉽게 말해 일종의 정밀한 팽이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사일에 사용하는 자이로스코프는 광학식으로서 회전체가 중심축을 항상 같은 방향으로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로 탄도미사일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일정 위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로켓 분사를 종료하고 자유낙하를 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압도적인 명중률이 운용의 핵심인 순항미사일의 경우도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기를 이용해 미사일의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을 동시에 감지하고 목표물을 향해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순항미사일에 탑재된 컴퓨터가 자세를 제어하고 CP1m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명중률을 자랑할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이 과정에는 자이로스코프뿐만이 아니라 GPS 카메라 등 수준 높은 기술들이 사용되지만 자이로스코프가 미사일의 자세 제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자이로스코프가 불량이라면 미사일의 방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부품인 자이로스코프를 전량 미국 등 해외 수입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이처럼 초정밀 부품을 만들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이로스코프가 1987년 미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만든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CTR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MCTR은 사정거리 300km 이상, 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그 부품에 대한 외국 수출을 제한하는 협약인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략 무기인 미사일의 핵심 부품 자이로스코프의 수출을 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적대국을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인 미사일의 무분별한 전력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북한이라는 범지구급 깡패 국가에 노려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전력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일각의 주장대로 현무-2C의 결함이 외산 자이로스코프와 연관이 있다면
사실상 현무 이 미사일의 개량이나 정비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간면하게도 자이로스코프의 수출국에서 이토록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장비를 뜯어볼 수 있게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의 핵심이 현무 2 계열 미사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안보 문제인데요. 담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의 결함을 애써 모른 척하고 운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이로스코프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미사일 전력 약화에서만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멀리 본다면 차후 한국의 미래 기술 발전에도 굉장히 거슬리는 족쇄인데요. 일례로 미사일 기술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당장 누리호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을 두고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주발 사체를 쏘아 올렸다며 난리를 쳤던 게 그 방증입니다. 말만 우주발사체니 실제로는 ICBM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심지어 누리호에 위성 모사체가 실렸지만 바로 이 점이 문제였습니다. 우주 궤도를 유영하는 인공위성에는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자세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우주 발사체와 위성에 탑재되는 자이로스코프는 미국산이어서 매번 발사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아무리 한국이 순수한 개발 의도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더라도 일본과 중국이 미사일 아니냐며 미국을 압박하면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고급 스포츠카를 만들 기술이 있는데도 핸들을 수입할 수가 없어서 주변 국과의 경쟁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게다가 미국의 입김에 따라 이는 우주 영역에서의 영향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미래전에서 군사위성을 우리 마음대로 쏘아 올릴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우리 군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중대한 사항인데요. 오죽하면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고 한국 정부에서 직접 미국 정부와 담판을 지으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지난 8월 과학기술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민, 관, 군 등 국가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시라크 파이크 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빌 넬슨 나사 국장을 차례로 만나며 한국의 예외 적용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국 내 관계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쉽게 놓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이로스코프라는 핵심 부품 하나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수지타산을 두드려봐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현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황을 급반전시켰습니다. 여발한 듯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 기술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도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작 3년 만에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 확보에 성공한 건데요. 더군다나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 기술은 알칼리 원자 제논질소 수소가 들어있는 밀봉 유리 용기의 원자 회전을 레이저로 측정하는 상당한 고등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인 만큼 장점도 확실한데요.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는 광학식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고 원자 내부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장치의 크기와 무게를 광학식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자이로스코프가 차지하는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이로스코프의 부피를 줄이면 탄도 중량을 늘려서 미사일의 파괴력을 높이거나 추가적인 항법 장치를 탑재해 정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성능 시험까지 모두 끝마친 400큐빅센티미터 부피의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를 50큐빅센티미터 이하의 초소형 자이로스코프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아직 기술의 초기 단계라는 점이지만 그런데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지상 무기 체계에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인공위성 등에 사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부족하지만 미사일의 위치 속도, 자세 제어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 기술은
GPS 등 위성항법 시스템이 먹통이 된 상황에서도 무인기 등 소형 플랫폼의 센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 전쟁으로 위성이 파괴된 최후의 상황에서도 한국의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만큼은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한국이 맨 땅에서 기술력 하나로 미래전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단지 계기가 없었을 뿐이라는 말이 정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의 개발로 미국 내 외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분명한 우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동등한 국가 대 국가의 거래에서 다른 어떤 규칙보다 무선이 되는 절대 명제입니다. 하지만 비단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전후 사회 시스템 복구만 해도 힘에 벅찼고 그만큼 군사력의 감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우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2030년대 이내로 한국 군사 기술력이 주변국보다 최소 반 세대 이상은 앞설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등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최근 대한민국의 핵 공유, 나아가 자체 핵무장론까지 본격적인 의제로 대두되면서 한국의 순수한 힘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에 부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최근 대한민국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함이자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대급 구축함인 정조대왕 함을 두고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남중국해를 넘어 서해 지역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 자국의 해상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던 중국에서는 유독 한국의 신형 이지스함을 두고 경기에 가까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전격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에 이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의 첫 전패 결과물로서 크기, 배수량, 무장 방어체계, 스텔스 성능까지 모두 대폭 업그레이드된 신형 이지스 구축함인데요. 그런데 진수식 이후 정조대왕함의 약 2개월여간 실전 배치 데이터가 속속 공개되기 시작하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선 맞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핏대를 세우며 소리칠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신형 이지스함을 두고 주변국들이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인 광개토 세배치 배치 2일 번함이자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함입니다. 공개된 정조대왕함의 최대 탐지 거리는 1800km에 달하는 데다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표적수가 최대 1800여 개로 전 세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무려 2배에 달하는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과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의 탐지 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서 현존하는 이지스함 중에서 탐지 능력만큼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들이 탄도미사일의 탐지의 추적 능력은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요격 미사일은 장착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정조대왕함은 압도적인 이지스 탐지 레이더를 바탕으로 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죠. 실제로 강동길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매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그 때문에 이러한 이지스함의 압도적인 성능을 진즉에 알아봤던 중국 역시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남중국해의 영향력 확대는 물론 나아가 미국과 일본 등 해상 강국들의 전력을 상대하기 위한 다수의 이지스함을 건조 운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이처럼 한국의 신형 이지스함의 배치에 대해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숨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중국의 이지스함은 진짜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은 미국에서 개발한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함선을 가리키는 말로 중국은 이지스 시스템이 없어
자체 개발한 레이더를 도입한 방공 구축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형 이지스함을 표방하며 속속 건조되고 있는 중국의 신형 방공 구축함들의 체급이 서방의 이지스함들에 비해서 훨씬 큰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는 처참한 자국산 레이더의 성능을 보충하기 위해 함선의 체급을 높여 더 큰 레이더를 추가로 부착해야만 부족한 탐지 능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질보다는 양과 크기로 대결하는 지극히 중국다운 해법이었습니다. 추측들이 무성하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남중국해에서 수차례나 대치 상황을 겪은 결과 여전히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한국에서 만든 정조대왕 함의 탐지거리가 과거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왔던 사드의 탐지거리를 훨씬 뛰어넘어 버린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만약 정조대왕 함이 서해상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대부분을 우리의 감시망 안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드의 탐지거리가 무려 1000km에 달하지만 본토에 고정되어 있어야 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려 2배의 탐지 능력을 갖춘 움직이는 사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정조대왕 함의 만재 배수량은 12,000톤으로 기존 세종대왕함보다 배수량이 1,400톤이나 증가했지만 구축함의 핵심 무장인 미사일 수직 발사기의 숫자는 128셀에서 64셀로 격감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세종대왕함이 취역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에 이렇게 많은 무기 체계가 적용된 이유는 당시 건조된 세종대왕함이 단 3척뿐이었다는 점에 기인해 있었는데요. 이는 당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영해를 수호할 이지스함이 단 3척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만반의 준비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척의 배가 교대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단 한 척으로만 모든 바다를 감시해내야 했었죠. 그 때문에 구축함 한 척만으로 모든 전술적 상황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함은 표준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무장창을 갖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정조대왕함이 취역될 시기에는 기존 세종대왕함 3척과 더불어 FFX 계열 호위함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들이 취역할 예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화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세종대왕함과 같이 무리한 무장 탑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건조를 통해 동급의 구축함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을 줄인 대신 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정조대왕 함의 방공 시스템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해군은 정조대왕 함급에 들어서야 비로소 방공함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해왔던 무기 체계의 국산화에 총력을 다해왔는데 정조대왕함은 그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지스함의 핵심 파트 중 하나인 대공 레이더의 국산화에 성공해냈는데요. LI 진엑스1에서 개발에 성공한 SPS-550K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50km 이상으로 50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신형 호위함인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에 적용되어 함대 전체의 대공 능력 향상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대잠수함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음파 탐지기 소나의 국산화도 성공해내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조대왕함은 대함전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종류의 소나 센서를 통합 운용하는 통합 소나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정조대왕함은 합선에 달린 저주파 능동소나와 능동형 선배열의 인소나를 통합 운용하여 보다 장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지 추적해낼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어뢰 소음이라도 포착해내 추적과 식별할 수 있는 체계로 한 차원 발전된 대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특히 함선수에 장착된 선체 고정형 소냐는 매우 독특한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으로 꼽히며 수많은 군사 전문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었죠. 또한 정조대왕함은 통합소나 체계뿐만 아니라 대잠전에 특화되어 설계되었다는 전문가들의 극찬 역시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의 해상작 전용 헬리콥터로 슈퍼링스와 AW-159 와일드캣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지스함에 탑재하던 헬리콥터를 정조대왕함의 전력화와 함께 잠수함 킨너로 악명 높은 MH-60R 시호크 헬기로 대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국 해군이 운용하던 헬기는 체급이 자가 겹납 고가 작은 전함과의 연계가 적합했지만
그만큼 탑재량이 적어 탐색 능력과 대잠 수압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MH-60R 헬기를 도입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소나 장비들과 어뢰를 장착하고 활격이 가능해져 그렇지 않아도 압도적인 이지스함의 대잠 수압 능력이 더욱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